기억 능력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억하는 것. 인출할 수 있는가 보잖아요. 인출. 인출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정서적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 철수한다. 그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희. 회피, 철수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정서적 상황으로부터 자 철수! 이게 저는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심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종합심리평가 보고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드리는데 해석상담 없이는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쓰는 용어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잖아요. 길게 풀어쓰기보다는 전문 용어로 좀 압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해석상담을 못 받았다고 저희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로 병원에서는 해석 상담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검사 실시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하고 보고서도 임상심리 전문가가 쓰지만 최종적인 진단의 결정과 치료의 결정은 의사가 하게 되잖아요. 그쵸. 때문에 해석 상담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보고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주로 의뢰 사유가 나오잖아요. 왜 병원에 오셨고 어떤 문제 때문에 검사를 받게 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실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행동경찰까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평가 결과를 한번 볼게요. 순서는 거의 비슷하죠. PGT, 지능검사, 지각 및 사고, 정서 및 기분. BGT 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뇌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건 아무래도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시각적인 자극을 뇌를 거쳐서 운동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와 다른 그림을 그렸다든지, 필선이 좀 불안정하다든지, 크기가 좀 실제와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든지 하면 시지각, 운동, 협응 능력이 부족하다 혹은 저조하다 라고 기술을 합니다. 인지적 에너지 투여도가 낮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여하지 않는다. 투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러프하게 거칠게 표현하면은 검사 상황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다. 맞아. 이 사람이 하기 싫어서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장애 상태이다 라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검사 상황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낮은 나머지 충분히 에너지를 다 투여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말 많이 쓰는 것 같아. 동기 및 의욕 수준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시각적 단기 기억 능력을 측정하기도 하잖아,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기억 능력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 귀로 듣고 기억하는 것, 눈으로 보고 들은 내용을 얼마나 오래까지 유지해서 인출할 수 있는가를 보잖아요. 인출. 인출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서 그때그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인이라는 용어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인출은 자발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제인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서 내 기억이랑 대조해보는 것,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말이 어렵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제인이라고 하는 거죠. 지능검사를 한번 볼까요?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지능이 119점이라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거냐, 에버리지 레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결국에는 그 지능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한 90점 수준이면은 이게 몇 %에 해당하고 상위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지만 평균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이제 동일 연령의 사람들을 1부터 100명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가운데에 해당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일반 능력 지수, 인지 효율 지수, 이런 지수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지능이 119점이 나왔어요. 근데 119점이라는 점수가 정말 나를 충분히 반영하느냐, 나의 인지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느냐를 봤을 때 지수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뇌의 영역별로 나눠서 또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언어 이해 능력, 처리 속도 능력, 시공간 능력, 유동 추론 능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각 영역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골고루 119, 119, 119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 되지만 어떤 영역은 막 130까지 뛰는데 어떤 거는 막 80몇 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떠한 특정 요소 때문에 장애나 뭐 자폐 등의 특정한 문제 때문에 인지 능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감안을 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9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능을 추론해서 다른 영역들 중에 핵심 부분을 뽑아서 산출하는 지수가 일반 능력 지수가 됩니다. 119점이라는 IQ보다는 일반 능력 지수라는 다른 지수를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거 좀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소척도들에서 언어 이해가 현실적으로 어떤 능력하고 그죠, 연결이 그죠. 되고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다양한 어휘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언어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자극들을 얼마나 잘 조합하고 이해를 해서 학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지각 추론은 시시각적인 자극을 직접 조작하거나 정신적으로 조작할 수 있느냐. 그 시지각적 공간 그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추론해내고 유추해내고 뭔가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을 때 정신적인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작업 기억의 용량 그러니까 주의의 폭 저는 좀 자극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거 들었을 때 한 번에 8자리를 잘 기억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이런 전략을 통해서 리허설을 하고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이제 보도독으로 하면서 메모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얼마만큼 많이 기억할 수 있느냐, 어떤 규칙에 따라서 다시 배열을 할 수 있는지, 기억된 어떤 그 내용들을 동시에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ADHD하고 좀 관련이 깊죠. 처리 속도 빨리 할 수 있는지 속도 빠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해낼 수 있는가. 그냥 단순히 빠르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리면 속도가 안 되는 아무리 거지. 빨라도 이제 주의가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성향 때문에 실수가 잦아지면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어때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전환, 심적 회전 이런 진짜 걸 많이 읽었을 쓴다. 때 환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해요. 정신적인 전환. 이건 이해하기 심적 쉽지 회전. 않을 것 같아. 이거 시지각적 용어 할 때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어떤 자극을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어서 머릿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게 가능하냐 이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걸 다 상상을 해봤을 때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주사위를 머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굴렸을 때 뒷면이 뭐가 나올지 그렇지. 생각해낼 수 있는 나는 이게 전환 부족한 것 능력, 같아. 정신적인 조작 능력. 저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능에서 저 오류 수정적인 행동이 어렵다 이 표현도 자주 쓰거든요. 저희는 표현 그거 자주 써요. 똑같은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이 그렇지. 더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틀렸을 때 이건 틀렸으니까 다르게 시도를 해서 이거를 맞춰봐야겠다.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배워나가는 내 문제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능력들이 있으려고 하면은 일단 좌절에 대한 감내력이 필요해요. 계속 시도를 통해서 답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있는 사람이냐.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능력이 좋다. 지금 자원 이야기 했잖아요. 네, 자원. 맞아요. 심리적인 자원이 대체 뭘까? 저는 수련 초반에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야.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내적 자원, 외적 자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매일매일이 사실 투쟁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내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내부적으로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들인 거고, 외부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자원의 그 힘의 총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 그치. 그래서 외부 자원이라고 하면 보통 뭐 친구나 가족이나 가정 환경, 심지어 경제적인 것도 자원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 그 사회 문화적인 어떤 서포트, 맞아. 사회 지지 체계 있죠. 그렇죠. 그런 그리고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죠. 심리적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적재적소에 어떨 때는 내적 자원, 어떨 때는 외적 자원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요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이러면 자원은 풍부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네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내가 타고난 자원이 많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뭐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외부에 아무리 힘든 일들이 생겨도 내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처하고 맞아. 손상을 덜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동 청소년 해석 상담 할 때도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던져졌을 때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자원을 충분히 주셔야 한다. 외적 자원을 채워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말도 많이 써요. 자극추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아니라 자극추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야.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만을 계속 추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 새로운 것만 찾다 보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건 어때? 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정서적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 철수한다. 그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희. 로샤 검사할 때. 그러니까 로샤 많이 지각 쓰는- 및 사고할 네, 지각 및 때. 사고할 때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쓰면서도 너무 웃긴 거야. 회피랑 철수가 웬 말이야? 회피, 철수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철수가 그러니까 철수는 진짜 안 쓰는 말인 것 같아. 정서적 상황으로부터 자 철수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정서적인 상황에 개입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류하고 나의 정서가 유발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딱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되게 당연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제 반응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조금 스스로 허용하기가 맞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자동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부터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죠. 기술할 때 항상 저도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요. 이제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절하여 처리하는 통제하지 능력이 부족하고 똑같아. 이에 정서적 그 상황으로부터 철수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런 피하려고 한다고 뭐 항상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도가 나를 집어삼킨 것처럼 그 정서의 파도에 휩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인관계 이야기가 나와야지. 정서적 상황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생기거든요. 정서적 상황에서 이렇게 회피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압도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는 정서적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생긴다까지 보통 가지 않아요. 그렇죠. 대인관계 상황을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진다. 진짜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실 검증력은 어떻게 설명해줘요? 내 내부에 있는 어떤 소망이나 나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하고 객관적으로 나의 밖에 있는 것 그냥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진짜로 밖에서 들려오는 생각인지 그러니까 나와 바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그거랑 이제 귀납적 추론 능력 연역적 추론 능력 진짜 안 써요. 안 써요? 너무 어려워. 나한테 주어진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이 단서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추론 능력이고 연역적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전제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정보 처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종종 쓰잖아요. 진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화를 할 수 있냐. 그치.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을 지나치게 막 조직화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무 조직화하지 않고 대충대충 보려고 하느냐 뭐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관련성을 못 보는 관련성을 이제 못 보고 그냥 정말로 복잡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능력들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보고서 쓸 때도 저희가 통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것도 그렇지. 그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조망 수용 능력이 저도 부족. 그 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볼 수 있냐. 어떤 한 대인관계적인 상황을 내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crying for help me라고 하는 걸 환자분들이 보면 어떨까? 전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써요?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실제 본인의 심리적 고통보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나 힘들어요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실제 어떤 상태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결여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미해결된 감정 및 충동 어떻게 생각해요? 미해결된 감정 및 충동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뭐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난다. 표출을 하게 된다라든지 어떤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는데 바라봐주고 다독여주고 해소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 안 한 채로 그리고 나도 사실 잊어버렸어. 근데 그 뭔가가 그 불편했던 그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 제가 막 은쌤한테 괜히 쌀쌀맞게 대한다든지 엉뚱하게 뭐 짜증을 낸다든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어떤 욕구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있으면 얘기하세요.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미해결된 감정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